북한 도당 금요위원장 하던 사람이 권력에서 내려오자마자 완전 거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신문사 주필까지 올라갔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8년 복역하고 결국 탈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캠핑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북한 붕괴로는 3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증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북한 체제를 위에서 운영해봤고 감옥에서 체제를 아래에서 겪어봤고 장마당에서 체제의 실제 경제를 직접 굴려봤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개의 층을 동시에 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북한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둘째, 권력 구조가 왜 스스로를 먹어가고 있는가. 셋째, 4대 세습 김주의 카드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이 증언자 권효진 작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북한에서 신문 주필까지 올라갔다는 건 단순한 글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언론은 선전선동기관이에요. 주필이 된다는 건 당의 이념 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체제의 언어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탈북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던 언어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흔들겠습니다. 북한 경제가 무너진 건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대기근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언에 따르면 실제 붕괴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배급 공급이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70년대였을까요? 김일성이 3세계 국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국 자원을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 퍼줬습니다. 국민을 굶기면서 해외에 지원 물자를 쏟아붓는 나라. 이게 겉으로는 혁명적 국제주의, 실제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이미지 사업이었어요. 그 결과가 80년대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90년대에 대기근으로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은 충격이 아니라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20년에 걸쳐 쌓인 구조적 실패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굶어 죽은 게 누구냐면 교수하고 당원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민이 아니라 체제를 가장 충성스럽게 받들던 사람들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배급이 끊어지자 장마당에서 직접 거래할 줄 아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시장 감각 있는 사람, 뭔가 팔 수 있는 사람, 인맥 있는 사람, 당성이 아니라 시장성이 생사를 갈랐어요. 국가에 충성할수록 죽고 국가를 우애할수록 살았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면 북한은 이미 그 시기에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쟁력이 생존 조건이 된 거니까요. 체제가 선언한 것과 체제 안에서 실제로 살아남는 방법이 정반대였습니다. 국가가 공식 배급소를 운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음식이 없었어요. 이걸 북한식으로 정리하면 배급소는 있습니다. 배급만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 자리를 대신했냐? 장마당, 그리고 그 장마당을 지탱한 비공식 외화벌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증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와크라는 허가증 제도입니다. 국가가 특정 기간에 예를 들어 송이버섯 50톤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줍니다. 근데 그 기관은 실제로 50톤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허가증을 다시 쪼개서 하위기업 수백 곳에 팔아요. 하위기업은 또 그걸 장마당 상인에게 팔고 국가계획경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실제로는 허가증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를 이 증언자가 직접 활용했습니다. 라진 선봉 경제특구로 들어가서 마른 오징어 900kg을 중국 상인에게 팔고 찹쌀 7톤을 받았습니다. 그 찹쌀로 200마력짜리 어선 2척을 임대해서 일본 어선, 중국 어선에 생선을 팔았어요. 국가 공식 경제와 아무 관계없는 거래망이 완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라진 선봉이 그냥 경제 특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동시에 정보 침투 창구였어요.
이 증언자가 라진에서 2년 지내는 동안 하루에 2끼를 중국 상인들과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한 소식, 외부 세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한 드라마, 영화 CD가 거래됐습니다. 구하면 받고 누가 주면 받습니다. 더 웃기는 건 그 CD를 단속해야 할 사람이 같이 받다는 겁니다. 이 증언에서 직접 나오는 얘기예요. 해당 지역 검찰소장이 본인 친구였는데 대학생한테서 압수한 남한 CD를 본인 집으로 들고 가서 같이 봤다고 합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동시에 소비자였어요. 이건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체제 통제가 이미 형식만 남고 실질이 빠진 상태라는 증거예요. 명령은 내려오는데 그 명령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구조. 이게 체제 통제가 아닙니다. 이미 내부에서 조용히 개판이 된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 항우가 전쟁에서 가장 강할 때 그의 진영에서는 이미 병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무너졌어요. 북한 체제의 정보 통제 붕괴가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경제가 힘들었던 거 알겠다. 정보가 새어 들어간 것도 알겠다. 근데 그래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권력 잡은 지 10년이 넘었고 핵무기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에 병력까지 보냈잖아요. 이게 무너질 체제처럼 보이냐고. 맞는 관찰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강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강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제가 더 강경한 퍼포먼스를 할수록 그 이면에서 뭔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증언자가 8년 복역을 마치고 평양에 갔을 때 사람들이 더 야박해졌더라고 합니다. 더 인색해졌다. 남의 사정 봐줄 여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라진에 다시 갔더니 더 폐쇄됐다. 중국 상인들이 줄어 있었다. 왔다가 다 당하고 돌아갔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제는 유지되고 있는데 사람들 안에서는 뭔가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권력 박탈 이후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도당 금여위원장 하던 사람, 그러니까 지방당 조직의 최고 재정 책임자였던 사람이 물러난 뒤 어떻게 됐냐면 완전 거지가 됐습니다. 별 달았던 군의관도 제대하고 나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이 증언자의 큰아버지는 군 부부장이었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청구역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캐다 싣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가장 무서운 직책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설계입니다. 북한 체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걸 공급합니다. 양말까지 팬티까지 당해서 다 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공급이 끊기고 연결이 사라집니다. 충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건 지금 이 순간의 공급뿐이에요. 미래의 보장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충성은 강요될 수 있지만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데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버텨야 하니까 충성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체제가 만든 게 충성심이 아니라 이탈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유지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공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 빠진 체제. 이건 강할 때는 강해 보이지만 균열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이 공포가 내부 엘리트를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다. 둘째,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합리적인 행동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대한 빼내는 겁니다. 부패가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의도된 게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부패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제의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국가 자원이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주머니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배급이 더 줄고 사람들은 더 장마당에 의존하고 체제 공식 경제는 더 공동화됩니다. 부패가 많을수록 체제는 약해지는데 부패를 막으면 엘리트가 이탈 동기가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출구가 없는 구조예요. 이 증언자가 라진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안부 요원들이 냄새를 맡고 달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잘 되면 바로 달라붙는다고요. 근데 그 달라붙는 방식이 처벌이 아니에요. 뜯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 즉 체제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비공식 경제의 수혜자가 됩니다. 단속해야 할 사람이 생태계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구조에서 체제가 비공식 경제를 실제로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이 공포의 구조가 내부 엘리트를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다. 둘째, 이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합리적인 행동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대한 빼내는 겁니다. 부패가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부패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제의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국가 자원이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주머니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배급이 더 줄고 사람들은 더 장마당에 의존하고 체제 공식 경제는 더 공동화됩니다. 부패가 많을수록 체제는 약해지는데 부패를 막으면 엘리트가 이탈 동기가 생깁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출구가 없는 구조예요. 이 증언자가 탈북을 결심한 건 감옥에서 나온 뒤 평양과 라진을 돌아보면서였습니다. 그 말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야박해졌다. 이게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 공백을 채우는 건 서로에 대한 의심입니다. 공동체의 붕괴는 경제 붕괴보다 더 느리고 더 조용하고 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없었어요. 이제 김주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해외 언론은 김주애가 탱크를 직접 조종하는 장면을 보고 카리스마 있는 후계자의 등장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증언자는 전직 전차장 출신이에요. 탱크를 실제로 운전해 봤고 군 훈련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마전차의 조종관 무게가 25kg이에요. 훈련받은 전차병도 힘든 무게입니다. 그리고 탱크에서 머리를 내밀고 운전하는 건 군사규정 위반이에요. 포탑이 돌아가면 작두처럼 잘릴 수 있으니까. 실제 전차병은 운전부 닫고 투구 쓰고 감시창만 보면서 운전합니다. 그런데 김주애는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조종관을 잡고 있었어요. 뒤에서 실제 조종사가 운전하고 김주애는 모양만 낸 겁니다. 북한 탱크병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저 나라 진짜 큰 실수했다고 느꼈을 거라는 게 이 증언자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한 연출 실수가 아닙니다. 왜 김정은이 이런 걸 했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이 증언에 나오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4대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수령 이미지, 즉 김정숙 이미지를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정숙은 북한에서 항일 여장군으로 신화화된 인물이에요. 그 감성을 여성인 김주애에 연결시켜서 4대 세습의 거부감을 어머니 사랑의 감성으로 덮으려 한 거죠. 실직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증언이 정확하게 짚는 게 그거예요. 김일성 때부터 아들이 3대에 걸쳐 이어졌지만 북한 국민들은 물질적으로 배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4대까지 가는 건데 그 거부감을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위구심을 북한 정권이 모를 리 없어요. 알면서도 가는 거니까 그 출구로 찾은 게 여성 후계자 카드라는 겁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증언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어쩔 수 없는 행위지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조적인 말이 북한 내부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각했고 아버지는 실천했고 아들은 흥했고 손자 때는 망한다. 이걸 북한 사람들이 친구끼리 모여서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김주애는 그 다음 사이클 어디에 위치하냐? 망하는 시대의 다음은 뭐가 오냐? 주류 언론은 김주애 탱크 사진을 강력한 후계자 이미지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탱크병 출신이 그걸 코미디라고 했다는 건 거의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았어요. 왜 우리 언론은 전문가에게 그걸 안 물어봤을까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북한 붕괴 임박이라는 말은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고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들의 대북 정책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같은 기준을 그 정부들에 적용했더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0년 동안 붕괴 임박이라고 했으니 어쩌면 그 예측이 북한 체제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셈이에요. 이 레토릭이 실제 분석이 아니라 정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 위협론을 높일 때마다 국내 안보 강화 명분이 생기고 대화 차단의 논리가 생겼어요. 누가 이득을 봤냐. 군비 증액 원하는 쪽, 남북 경협 막고 싶은 쪽,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제 전환이 필요한 쪽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비슷한 메시지가 여러 보수 매체에서 동시에 나왔을 때 이게 분석인지 프레임 설정인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있잖아요. 북한 붕괴론이 이렇게 오래 반복됐는데도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예측이 틀려도 분석이 빗나가도 그 채널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채널들의 목적이 정확한 예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제를 유지하는 것, 특정 정치 세력에게 안보 위기 내러티브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확성이 기준이 아니니까 틀려도 무방한 겁니다. 반면 이 증언이 말하는 붕괴의 진짜 신호는 소리가 없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체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권력자도 내려오면 거지가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쌓이면서 오는 붕괴. 이 붕괴의 속도와 양상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현재 한국 정부의 실질적 과제입니다. 대화 채널은 열어도 돼. 실질적 압박은 유지하는 이중 구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국내 정치 압박 속에서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대화 자체를 굴복으로 프레임하고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압박 유지를 적대 행위로 해석하니까요. 그 두 압박 사이에서 실용적 노선을 지키는 것, 그게 지금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하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북한 체제를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정치 도구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재료가 돼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북한 권력을 직접 살았다 온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뭘 보고 있는지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증언자가 보고 있는 건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조용히 꺼져가는 믿음입니다. 권력자도 나오면 거지가 되고 사대가 이어져도 국민은 누리지 못하고 검찰 소장이 단속해야 할 것을 같이 보고 탱크 위의 후계자는 조종관을 잡은 척만 합니다. 이것들이 개별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한 방향을 가리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만 해야 됩니까?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할아버지 시대도 준비, 아버지 시대도 준비, 지금도 준비, 그 준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 감각이 축적될 때 체제에 대한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피로 속에서 무너집니다. 통성 없는 붕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끊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따르다가 어느 순간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낯설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감각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완전히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준비만 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감각은 어디서든 사람을 결국 다른 선택으로 밀어냅니다. 트로이에서 목마가 들어온 건 외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의 문을 여는 것도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때 그것이 총성과 함께 오든 침묵 속에서 오든 한국은 실제로 준비가 돼 있는가? 지난 30년간 붕괴 임박을 예측한 쪽이 준비한 게 있었는가? 그 준비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군부, 쿠데타, 권력, 공백 그리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